영하 5도 압록강, 생존 확률 0.1%. 북한 최고 특권층 핵과학자가 8살 딸과 아내를 데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CIA도 불가능하다고 했던 영변 핵시설 내부 정보, 김정은이 직접 억만금을 걸고 추격 명령을 내린 그 과학자. 그러나 그 순간 얼음장 같은 강물을 헤치며 나타난 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 가족의 절망적인 도주가 전 세계의 핵 정책을 뒤바꿔버린 충격적인 실화. 김정은마저 경악하게 만든 이 믿기 힘든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어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18년 12월 어느 추운 밤, 저는 아내 미영과 8살 딸 수진을 데리고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20년간 북한 핵 프로그램에 중추였던 제가 말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평양과학기술대학 핵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영변 핵시설에서 15년간 일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북한에서 최고 특권층이었어요. 전용 아파트에 전용차, 해외 출장까지 다니는 엘리트 과학자였죠. 김정은이 직접 표창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바뀌었어요. 연구소 동료 박철수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숙청 명단에 형님 이름이 올랐다고 합니다. 손에 든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북한에서 핵 개발은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닙니다. 김씨 일가의 권력 유지 수단이죠. 그리고 그 핵심에 있던 저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핵무기의 실제 성능, 자금 출처, 기술 수준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최근 핵실험에서 예상보다 낮은 위력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했어요. 그 희생양이 바로 저였던 거죠. 성공하면 체제의 공로, 실패하면 과학자 개인의 잘못. 이게 북한 체제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아빠, 왜 그렇게 무서운 얼굴이에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딸의 순진한 눈을 보는 순간 결심했어요. 이 아이만은 이런 지옥에서 살게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11시 저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 짐도 없이 말이에요. 20년간 쌓아온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북한 핵무기 개발의 숨은 두뇌가 가족과 함께 도망쳤다는 사실. 이것이 북한 체제의 어떤 의미일까요? 핵개발 자금과 기술은 북한 체제의 생명줄입니다. 그 핵심 인물이 이탈했다는 건 체제의 균열을 의미하는 거죠. 핵심 과학자가 목숨을 걸고 체제를 등졌다면 과연 그 체제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희의 처절한 탈출 여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변 핵연구소는 겉보기엔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현실은 지옥이었어요. 저는 2003년 영변에 배치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최고 엘리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연구소 안에는 최첨단 장비와 해외에서 들여온 고급 자재들이 가득했습니다. 동무 이번 실험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연구소장 김태윤이 늘 하던 말이었어요. 실패하면 우리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당시엔 몰랐죠. 2006년 첫 번째 핵실험이 실패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예상 위력의 10분의 1도 안 나왔어요. 그날 밤 연구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전화를 걸어 소리쳤거든요. 누가 감히 수령님을 속였단 말이냐. 김태윤 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일주일 후 핵심 연구진 3명이 사라졌어요. 공식적으론 다른 부서로 전배됐다고 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그때부터 연구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로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실수할지 모르니까 말입니다. 과학 연구가 아니라 생존 게임이 됐죠. 이창수 동무 어제 실험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부소장 리명호가 찾아왔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단순한 계산 실수였는데 마치 반역죄라도 지은 것처럼 추궁당했어요. 북한에서 과학자는 연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적 성과를 만들어내는 도구일 뿐이에요. 핵무기 개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기술 발전보다는 김씨 일가의 권력 과시용이었죠. 2017년 수소폭탄 실험 때도 그랬습니다. 언론에는 완전 성공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론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반역자가 되니까요. 특권의 삶을 누리던 연구소가
하루아침에 죽음의 감옥으로 변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과학이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가 됐기 때문이죠. 연구 결과보다 정치적 올바름이 더 중요한 곳이었어요. 동료 박철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님, 여기서 살아남는 법은 하나뿐이에요. 절대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 말을 들은 순간 깨달았어요. 이곳은 과학자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과학이 발전의 도구가 아니라 숙청의 칼날이 된다면 그 나라는 과연 미래가 있을까요? 2018년 12월 3일 오후 2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박철수가 급하게 연구실로 뛰어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말입니다. 형님, 잠깐만 밖으로 나와보세요. 급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연구소 뒤편 담배 피우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철수가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형님, 이거 보세요. 제 처형이 보위부에서 일하는데 위험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건 숙청 대상자 명단이었어요. 제 이름이 세 번째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창수, 핵실험 실패 책임, 기술 유출 의혹.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언제부터 의심받았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지난달 해외 출장에서 일본 학자와 만난 게 문제가 됐대요. 기술 유출 혐의로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일본 학자는 단순히 학회에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연구 교류 차원에서 인사만 나눴을 뿐이에요. 하지만 북한에선 그런 것조차 반역이 될 수 있죠. 집에 돌아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인데 그날은 몇 시간처럼 길었습니다. 아내 미영과 딸 수진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생각뿐이었어요. 여보,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연구소 일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번엔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영아, 우리 도망가야 해. 제가 말하자 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얼마나 좋게 살고 있는데요. 북한에서 저희는 정말 좋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고급 아파트에 전용차, 해외 출장까지 다니는 특권층이었죠. 수진이는 평양 최고 학교에 다녔고 미영이는 외화 상점에서 쇼핑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특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김정은의 기분 하나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곳이죠. 숙청당하면 우리 가족 모두 정치 범수용소에 끌려가게 돼. 제가 말하자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애를 어떻게 데리고 가요? 바로 그때 수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엄마 왜 울어요? 딸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 아이만은 이런 지옥에서 살게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저희는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돈 문제가 제일 컸어요. 북한에서 탈출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다행히 저는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몰래 달러를 모아둔 게 있었습니다. 3일 후면 보위부에서 소환할 거예요. 철수가 다시 찾아와서 말했어요. 그 전에 떠나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죠. 북한 내부 인사관리 시스템은 철저합니다. 핵심 인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든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시스템에도 구멍이 있어요. 권력 균열 때문에 정보가 새어나가는 거죠. 나라에 충성할 것인가? 가족을 지킬 것인가? 이 선택 앞에서 저는 가족을 택했습니다. 20년간 바친 충성심보다 가족의 생명이 더 소중했거든요. 탈출 당일인 12월 7일, 저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영이가 준비해둔 빵에 수면제를 넣고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루를 조심스럽게 뿌리는 모습이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미영이가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경비병들을 재우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하려면 국경 경비병을 상대해야 해요. 총으로 무장한 그들과 정면 승부할 순 없었죠. 수진이는 아직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언제 집에 돌아와요? 딸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아빠와 함께 새로운 곳에 가는 거야. 거기서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이었지만 딸을 안심시켜야 했어요. 평양에서 국경까지는 차로 6시간 거리였습니다. 연구소 전용차를 몰래 가져갈 수밖에 없었어요. 차량 GPS를 끊고 연료 탱크를 가득 채웠습니다. 오전 10시 저희는 평양을 떠났습니다.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핵연구소 통행증이 있어서 별다른 검사 없이 통과할 수 있었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미영이가 계속 불안해했어요.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해요?
저도 확신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국경 근처에 도착한 건 오후 4시였어요. 미리 연락해둔 탈북 브로커 김영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정말 오셨군요. 준비는 다 됐습니다. 김영철은 중국 국경 지역에서 20년간 탈북자들을 도와온 전문가였어요. 저희가 내는 돈은 5만 달러, 당시 제 연봉의 50배에 해당하는 거액이었죠. 경비병들이 교대하는 시간은 밤 11시입니다. 그때가 기회예요. 김영철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빵을 먹어줘야 성공할 수 있어요. 북한 국경의 경계 시스템은 의외로 허술한 면이 있어요. 최신 장비보다는 사람의 믿음에 더 의존하거든요. 경비병들도 결국 사람이라 배고프면 음식에 손이 가죠. 밤 10시 30분,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미영이가 경비초소에 빵 바구니를 들고 갔어요. 동무들 수고 많으세요. 이거라도 드세요. 평소 같으면 절대 받지 않겠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경비병 중 한 명이 고맙습니다. 동무 어디서 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영이가 근처 농장에서 일해요. 동무들 고생하는 모습 보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30분 후 경비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면제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죠. 김영철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빨리 움직여요. 빵 한 조각에 가족의 생사가 달렸다는 현실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모릅니다. 세계 최악의 감시국가라 불리는 북한이지만 그 국경선조차 구멍투성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압록강 물소리가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5분 저희는 강변에 도착했어요. 12월의 압록강은 일부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죠. 물 온도는 영하 5도, 들어가면 몇 분 안에 체온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박사님, 보트는 준비됐지만 강 중간쯤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해요. 김영철이 설명했어요. 중국 쪽 순찰선이 있거든요. 물속으로 숨어야 할 수도 있어요. 수진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어요. 아빠, 물이 너무 차가워요. 정말 들어가야 해요?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안고 갈 테니까 괜찮아. 제가 딸을 품에 안았어요. 미영이도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용기를 내고 있었죠. 강물에 들어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수진이가 아빠, 너무 추워요라고 울먹였어요. 보트로 강 중간까지 간 후 물속으로 내려야 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이었어요. 중국과 북한 순찰선이 모두 지나다니는 곳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순찰선이다. 모두 물속으로 숨어. 김영철이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단단히 안고 물속으로 몸을 낮췄어요. 코까지 차오르는 차가운 물 때문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을 정도로 추위에 떨고 있었죠. 순찰선의 탐조등이 수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바로 저희 머리 위를 지나간 거예요. 1미터만 더 낮았다면 들킬 뻔했습니다. 그 빛이 지나가는 몇 초가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멀리 안 갔어요. 김영철이 속삭였습니다. 순찰선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물속에 숨어 있어야 했어요. 10분이 지나고 나서야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체온이 너무 떨어진 거죠. 수진아, 수진아. 제가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겨우 눈을 떴어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미영이도 추위에 떨면서 딸을 안고 있었어요. 중국 땅까지는 이제 100m도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100m가 가장 위험했어요. 양쪽 나라 순찰선이 모두 지나다니는 구역이었거든요. 박사님, 마지막 힘을 내세요. 저기만 건드리면 안전해요. 김영철이 중국 쪽 땅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또 다른 순찰선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중국 쪽 순찰선이었습니다. 더 큰 소리와 더 밝은 조명을 가진 배였어요. 이번엔 중국 공안이야. 더 조심해야 해. 김영철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압록강 얼음장 물결 속에서 순찰선의 탐조등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정도 보안도 뚫을 수 있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관 체계는 과연 믿을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새벽 2시 드디어 중국 단동에 도착했어요.
김영철이 준비해둔 안전가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여기서 며칠 쉬다가 한국으로 가면 돼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수진이는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압록강에서 얼어서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아빠, 머리가 아파요. 딸의 아픈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틀 후인 12월 10일 아침, 김영철이 급하게 찾아왔어요.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내렸대요. 손에 든 중국 신문을 보여줬죠. 중국어로 된 기사였지만 제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북한 핵과학자 탈출, 김정은 직접 추적 명령. 기사 제목만 봐도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억만금을 써서라도 잡아오라고 했다는군요. 김영철이 말했어요. 중국 공안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요. 북한의 해외 추적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특히 중국에는 수많은 협조자들이 있어요. 조선족들 중에도 북한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날 오후 안전가옥 주변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박사님, 우리 발각된 것 같아요. 김영철이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집 앞을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중국 공안 같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요. 김영철이 급하게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뒷문으로 빠져나와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동했습니다. 차 안에서 김영철이 설명해줬어요. 북한이 중국에 엄청난 압력을 넣고 있어요. 박사님을 돌려보내달라고 말입니다. 중국이 저희를 북한에 보낼까요? 미영이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은 탈북자 문제로 북한과 협력하거든요. 새로운 안전가옥에 도착했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김영철의 전화기에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브로커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공안이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미영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아, 우리 잡힐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면 공개 처형이야. 수진이는 여전히 아팠어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신분증이 없어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가요? 친구들이 보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12월 15일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영철이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박사님,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해요. 공안이 우리 위치를 파악했어요. 30분 안에 짐을 싸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는 아픈데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빠, 더 이상 못 걷겠어요. 딸이 울며 말했습니다. 과연 한 개인의 도망이 국가 전체를 이렇게 뒤흔들 수 있다면 그 체제는 얼마나 취약한 걸까요? 저 하나 때문에 김정은이 직접 명령을 내리고 중국까지 압력을 넣는 걸 보니 북한 체제가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있었어요. 2019년 1월 3일 드디어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중국에서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온 여정이 3주나 걸렸어요. 그동안 수진이의 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고열이 계속 나고 기침도 멈추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이창수 박사님, 안전하게 도착하셨군요. 걱정 많았습니다. 한국말을 들으니 정말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진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사들이 바로 검사를 시작했어요. 폐렴 초기 증상이네요. 빨리 치료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때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치료비가 무료라는 거였어요. 북한에선 특권층도 받지 못한 치료를 한국에선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도 저희는 특권 의료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한적이었습니다. 최신 장비나 약물은 구하기 어려웠거든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완전히 달랐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빨리 나을 줄 몰랐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일주일 만에 딸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북한에서라면 몇 달은 걸렸을 치료였어요. 하나원에서의 생활도 놀라웠습니다. 탈북자들을 위한 교육과 지원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수진이는 한국 학교에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들어했어요. 아빠, 여기 아이들은 너무 자유로워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해요. 하지만 점점 적응해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 시스템이었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 교육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의견을 표현했어요. 수진이가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배워왔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선생님한테 질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복지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지원하고 직업훈련도 시켜주고 집도 마련해줬어요. 이런 지원을 왜 해주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 같은 민족이니까요 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개인보다 체제가 먼저였어요. 개인의 희생은 당연한 거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인권과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진이가 제게 말했어요. 아빠, 여기가 진짜 우리가 살 곳인 것 같아요.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딸의 말을 들으니 탈출이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의 의료, 교육, 복지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단순히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가치관 자체가 달랐던 거죠. 북한 주민들이 이 현실을 알게 된다면 과연 그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요? 2020년 2월 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저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실상을 증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온 세계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회의장은 조용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듣고 있었어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실제 성능보다 과장된 면이 많습니다. 첫 번째 폭탄 선언이었죠. 2017년 수소폭탄 실험도 완전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예상 위력의 60% 정도만 나왔어요. 회의장의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와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미국 대표가 질문했어요. 박사님, 북한 핵무기의 실제 위협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는 20개 정도로 추정되지만 실제 작동 가능한 건 절반도 안 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자금 문제였어요. 북한 핵개발 자금의 70%는 불법적인 해외 송금을 통해 조달됩니다. 이 증언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입니까? 영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중국 단둥의 무역회사들과 마카오 카지노를 통한 자금 세탁이 주요 경로입니다. 연간 5억 달러 정도가 이 경로로 북한에 들어가죠. 제가 가져온 문서들이 회의장 스크린에 떴어요. 북한 핵개발 예산서, 해외 송금 내역, 기술 도입 경로까지 모든 게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들은 제가 20년간 수집한 실제 자료입니다. 중국 대표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국이 북한 핵개발에 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사실이 폭로됐거든요. 박사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저는 USB를 꺼냈어요. 여기에 5,000개가 넘는 관련 문서가 들어있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모든 실상이 담겨 있어요. 그때 러시아 대표가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박사님이 제공한 정보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저는 15년간 영변 핵시설에서 직접 일했습니다.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을 거예요. 증언이 끝나고 나서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박사님의 용기 있는 증언이 세계 평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회의장을 나오면서 한국 외교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증언 덕분에 대북 제재가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후 몇 달 안에 새로운 제재 조치들이 발표됐어요. 중국과 마카오의 북한 관련 금융 거래가 대폭 축소됐습니다. 단둥 지역 무역 회사들도 대부분 문을 닫았어요. 제 한 번의 증언이 북한의 자금줄을 크게 차단한 거죠. 북한에서는 제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배신한 반역자 이창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봄 수진이가 한국 학교에서 상을 받았어요. 전교 1등상이었습니다. 아빠, 한국에 와서 정말 좋아요. 여기서 꿈을 키울 수 있어요. 딸의 밝은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미영이도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탈북자 상담사로 일하면서 다른 탈북민들을 도왔어요. 여보, 우리가 경험한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제 증언 이후 탈북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체제에 대한 불신이 커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진실이 알려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낸 거죠. 2022년 김정은이 새로운 핵실험을 예고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국제 제재가 강화되면서
자금과 기술 확보가 어려워졌거든요. 제 증언이 실제로 북한의 핵 개발을 늦추고 있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주말엔 수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요. 북한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일상이죠. 한 과학자의 증언이 국제회의 문서를 바꿔버렸습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국제안보 정책이 변화했어요. 북한의 비밀 자금 시스템이 세상에 폭로되면서 그들의 핵개발 속도도 현저히 늦춰졌습니다. 과연 한 가족의 용기 있는 결단이 세계 안보를 바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 옳은 일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